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영찬 소장님 그리고 하이투자증권의 박상희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우리 조 소장님은 우리 주간전망대 이게 라이브로 하고는 또 처음 모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10년 전서부터 처음 인포맥스에서 증권 방송이나 경제 분석 시작할 때부터 나왔는데 이런 분위기는 또 아주 생뚱맞고요. 저한테도 좀 생뚱맞고. 도전인 것 같습니다. 박 의원님도 우리 주간전망대 과거 목요일 날 녹화하고 좀 토요일 날 올라가고 해서 때로는 약간 생뚱맞은 얘기가 되기도 했던 그거에서 이제 또 라이브로 또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가 중국 얘기 한 지는 좀 오래됐는데요. 아니 근데 조 소장님께서 들리는 소문에 갑자기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기 시작하셨다는 소문이 들리던데 맞습니까? 그 소문이. 제가 항상 그 이진우 소장님하고 이야기할 때 네. 중국 증시는 정책 시장이다. 폴리티컬 마켓이다. 네. 폴리티컬 마켓에서 가장 주안점이 되는 것은 공산당이 어떤 스탠스를 취하냐가 중요하다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랬죠. 당장 7월 1일이면은 중국 공산당 100주년 기념일이고요. 창당 100주년. 예,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6월 15일 날이 무슨 날이죠? 6월 15? 예, 이 날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6.25는 알겠는데 6.15는 모르겠네요. 네, 시진핑 국가 주석의 생일입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국가 주석의 생일을 위해서 중국 정부는 현재 화성에다가 그 착륙선을 보냈고 거기 성공을 했고요. 또 탱궁이라고 하는 우주 그 위성 정거장을 만드는데 이번에 실패했지만 그 작업도 계속 추진 중에 있고요. 그래서 6월 15일 날 무슨 선물을 해줄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네. 시 주석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자신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 중에서 창업판이라든지 커창판이라든지 이런 IT와 관련된 새로운 그 시스템을 적용시켰고 이것을 발전시키고 이거와 관련된 새로운 성장 엔진을 만든 그 주석이라는 거죠. 이거와 관련해서 중국 정부가 그래서 이제부터 주식시장을 하나 둘 이제 천천히 지금 뛰어 올리는 그런 모습인데요. 2012년에 당 주석이 되고 나서 2015년도였죠. 주가를 상하이 종합주가 기준으로 해가지고 5,400선까지 올렸는데 이때 무리하게 신용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정책들을 그냥 다 밀어내서 주가를 2,000에서 그냥 5,400까지 올리고 그날이 6월 6월 15일 날을 기준으로 해서 주가가 그때 버블이 터졌습니다. 그러면서 3주 만에 주식이 35% 하락을 했고요. 시가총액으로 따져서 6천조 원이 그냥 한 번에 사라지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이제 그 6월 15일을 기준으로 해서 주가를 좀 띄우기 위한 이런 정책적인 작업들을 들어가지 않나 보여지고요. 가장 좋은 게 또 중국의 위엔화가 현재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중국 증시는 6월 15일 전후 그리고 공산당 창당 100주년 행사 때까지는 뭐 현재 기조가 계속 흐름이 진행이 되고 위엔화도 계속 강세 흐름이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우리 박상희 위원님 지금 조영찬 소장님 말씀하신 위안화 강세 부분 지금 최근 한 사나흘 사이에 약간 변화의 조짐이 보이던데 그런 건 못 느끼셨나요? 이전 타임에도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중국이 아무래도 외화 지준율도 사실은 올리고 또 오늘 보니까 이제 해외로 나가는 QD에 대한 한도도 사실은 또 새로 허가를 해주고 해서 이제 달러를 어떻게 보면 유출시키려고 하는 적격 투자 해외 투자를 위한 적격 기관 그래서 한도를 줄인다고요? 늘리는 거죠. 많이 들고 나가라고? 네, 들고 나가고 그래서 그런 조치를 취한 거를 봐서는 일단은 속도 조절에 나선 것 같습니다. 속도 조절. 근데 다만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위안화 강세 기조가 그렇다고 흔들린 것 같지는 않고요. 네. 결국 조금 너무 방향을 갖다 바꾸라는 주문은 아니고 너무 급하게 그렇게 위안화 강세로 가는 건 보셨지만 알겠지만 최근 5월달에 워낙 가파르게 사실은 절상이 되는 이러한 추세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어떠한 지금 안에 좀 속도 조절이 좀 필요한 부분들로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제 투자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그 1년 뒤에 위엔화는 1달러에 6.2유엔까지 절상될 거로 보고 있는데요. 6.2. 아무래도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쌍순환 전략에 의해서 소비주도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제 상품 가격이 올라가면은 아무래도 금리도 올라가야 되고 그러면은 경제 그 걸림돌이 되니까 가급적이면 위엔화를 완만하게 절상시키겠다는 거죠.
그런 구조에서 가는 거고 이런 상황에서 달러와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 연초 수준까지 약세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중국 정부 입장에서 볼 때는 앞으로 위안화와 관련해서도 조금씩 그 견제 작용을 하면서 많은 그 달러화를 해외 증권 투자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해주고 부동산 투자도 좀 완화시켜주고 유학생도 더 보내주는 정책을 쓰고 해외 여행도 이제 허락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국내 소비 시장에도 이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보여지고 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현재 그 중국발 이런 위안화 강세가 주식시장 그리고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앞으로도 당분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박 의원님 지금 실제 또 중국 증시나 이쪽으로 홍콩이나 할 것 없이 그쪽으로 외국 자금 많이 들어오는 중이죠. 예, 최근에 그 외국인 투자가 뭐 일간 기준으로 보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뉴스도 사실은 나왔고요. 네. 최근에 전반적으로 우리나라도 사실 6월달 들어서 외국인이 조금씩은 좀 사는 모습도 예. 보이고 제가 오기 전에 대만도 조금 체크를 해봤더니 대만도 이제 아직 산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좀 팔지는 않는 또 오히려 조금은 좀 순매수에 대한 모습도 나오고 해서 전체적으로 조금 아시아 그러니까 이 중화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이러한 쪽으로 사실은 외국인 자금이 좀 들어오는 이러한 분위기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중국 주식시장이 뭐 어떻게 보면 청개구리처럼 남들 오를 때 빠지고 뭐 이런 식의 어떤 조금 반대 오늘도 사실은 이제 빠졌는데 중국은 올랐는데 최근에 이제 아까 뭐 저희 창업한 말씀하시면 차이넥스트라는 주가가 사실은 3월달에 저점 대비해서 지금 20% 가까이 올랐거든요. 중국이 지금 IT 이러한 성장주 자체가 사실은 지난해 말에 뭐 여러 가지 이제 규제라든지 뭐 이러한 또 뭐 미중 갈등 문제 뭐 여러 가지 복합해서 상당히 조금 부진을 했다가 조금 바닥을 사실은 좀 확인을 하고 좀 올라오는 과정들이 아닌가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해서 전체적으로 좀 분위기 자체는 좀 나쁘지는 않은 거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조금 더 붙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6일 연속 중국 증시 A 증시를 보면 거래 대금이 1조 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을 175조 원을 돌파했거든요. 중국에서는 1조 위엔을 넘었을 경우에는 강세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동력이 뭔가니 2주 전서부터 위엔화가 절상 압력을 받음에 따라서 외국인들이 자금이 들어오는데 무려 2주 동안 오늘까지 금요일까지 포함해서 무려 9조 2천억 원이 원화로 들어왔습니다. 원화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외국인들이 지난 한 6일 동안을 보면은 무려 1조 원 가까이 지금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같은 흐름이고요. 보면은 중국 경제 같은 경우에는 2주 동안에 9조 우리 돈으로 9조 넘게 샀다는 얘기는 거의 하루에 거의 1조 정도 샀다는 1조 얘기네. 정도 샀다는 건요. 사상 최고치 1단위로 찍었던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무래도 중국 경제 같은 경우는 정책 조정을 그동안에 잘해왔고 또 V장 경기 회복세가 현재 계속 뚜렷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상반기 중에는 8.5%가 넘어갈 거고요. 올해 전체적으로 8% 성장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또한 미중 간의 갈등도 지금 현재 브레이크가 걸리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 재무부가 환율 조작국 지정해서 중국과 관련해서는 이런 것 인정을 좀 보류시켰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투자 금지 리스트에서 샤오미도 좀 제외시켰고 환경과 관련해서 협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중장기적으로 보더라도 MSCI라든지 FTSE 같은 경우에도 중국 비중을 계속 높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앞으로도 계속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수와 연동되고 있는 그 인덱스 펀드들 그리고 매니저들의 재량권이 많이 주는 액티브 펀드들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와서 미국 시장이나 다른 증시보다도 신흥국 증시 그중에서도 미국과 같은 성장 궤도로 같이 들어가고 물가 상승 압력이 덜한 나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들어가는데 그 타켓이 현재 상황으로는 중국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집니다. 그래 이제 조 소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 중국 증시에 대한 기대감은 사실 작년부터 굉장히 컸어요. 컸던 그 기대에 비하면은 금년 들어서 이렇게 중국 증시가 뭐 심천도 그렇고 그렇게 뭐 인상적이지는 않았고 오히려 기대에 비해서 실망스러웠는데 박 의원님께는 그거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걸핏하면 이제 증시도 그러고 환율도 그러고 중국하고 동조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최근 들어서는 어때요?
동주와 강도가. 사실은 뭐 환율만 보면 사실은 좀 약해졌었죠. 네. 졌다가 최근에 다시 이제 좀 강해지는 모습인 것 같고요. 동조화가. 그러니까 그 배경에는 아무래도 이제 글로벌 주도권, 경제 주도권 자체가 미국에 있었고 또 뭐 금리라든지 달러라든지 이러한 것들에 대한 관심이 다 사실 미국에 있었기 때문에 네. 사실은 또 그 과정에 중국은 여러 가지로 사실은 뭐 증시도 그렇지만 뭐 여러 가지 좀 경제도 사실은 제가 보기엔 중국 경제가 뭐 지표상으로 보면 되게 높은 것 같은데 조금은 개인적으로는 약간 좀 밋밋한 좀 미국의 어떠한 그러한 회복의 속도라든지 어떤 성장률이 올라가는 속도에 비해서는 중국은 사실은 그렇게 보면 뭐 특히 이제 PMI 이런 제조업 경기라든지 이런 걸 보게 그래서 되면 모멘텀 관점에서는 좀 꺾인 느낌도 드는데. 중국. 그러니까 연초에 중국이 뭐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사실은 저는 그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글로벌 금융이 터지고 나서 중국이 4조 위안의 어떤 그 막대한 그러면서 부양을 했던 그 후유증을 워낙 심하게 알았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과속을 사실은 안 하는 입장으로 사실 좀 선회를 좀 과속을 안 하는. 그러니까 좀 안정적으로 회복을 하자라는 부분 있고 또 아까 소장님 뭐 정치적인 일정을 말씀하시면 내년이 사실은 중국이 또 당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진핑 국가주席뭐 장기 집권을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하튼 그래도 내년까지는 이 경제 자체를 잘 관리해 나가야 사실은 명분이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미 그러한 것들을 사실은 시작을 한 것이 아닌가. 또 이제 내년 2월에 북경 올림픽도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중국이 뭔가 위기가 지금 이 과정 속에서 터져버리면 여러 가지로 좀 골치 아픈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아마 중국이 서둘러서 사실은 조금 그래서 긴축도 사실은 미국보다 사실 먼저 했다고 봐야겠죠. 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나오면서 연초에 사실은 뭐 다른 요인도 있었지만 안 좋았던 것들이 어떻게 보면 원화하고 위안화의 어떤 동조화 이러한 것들도 좀 약화시키는 어떤 요인으로 좀 작용을 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면에서는 다르면서도 우리 증시하고 중국 증시가 같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네.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요. 예.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항상 20% 정도 주가 변동성이 상당히 큰 나라입니다. 신흥국 증시 자체가 그러기 때문에 네. 그런데요. 예. 특히 MSCI 그 차이나 지수에 보면은 시가총액 3분의 1 정도 차지하는 게 딱 세 종목이라는 겁니다. 알리바바, 텐센트, B2C라는 배달 웹사이트인 메이투안이라는 거죠. 근데 이 회사들 같은 경우는 보면 공통적으로 독과점 형태로 해서 CEO들이 구속당하거나 현재 조사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중국의 가장 그 핫한 틱톡의 CEO 같은 경우에도 현재 독과점 문제로 인해 가지고 38살밖에 안 됐는데 이 사람이 그 올해 연말까지는 은퇴를 하도록 돼 있어요. 네. 나머지 30대 IT CEO들도 연말까지 은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30대인데? 30개 그룹의 CEO들. 30대 C. 그러니까, 나이가 30대가 아니고. 그러니까 대부분 40대겠죠. 네. 근데 그 사람들이 은퇴를 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불확실성으로 받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회사들을 다 모아가지고 시진핑이 과연 어떤 생각을 하느냐는 거죠. 올해 말까지 이 회사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AI라든지 클라우드 컴퓨터와 같은 첨단 테크놀로지 기업으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5 그 뉴 전략에서 유통뿐만 아니라 제조, 금융, 기술, 데이터 관련해서도 이걸 모두 당에게 내놓고 중국 기업에게 다 풀어라. 그리고 텐센트, 위챗 같은 경우에도 컴퓨팅, AI, 그 빅데이터를 전부 오픈시켜서 산업 디지털화 지원하는데 니들이 밑거름이 되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그냥 옷 벗고 그냥 딱 투항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볼 때는 상당히 꺼림직했던 거고요. 또 우리 증시에서도 보면은 현재 테이퍼링 그 과정 속에서 IT주가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거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들의 매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나왔던 것은 아닌가 보여지고 전체 흐름은 그렇게 맥락이 되지만 이제 중요한 거는 주가가 싼 만큼 더 좋은 재료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증시도 그동안에 20% 주가를 MSCI 차이나 지수를 기준으로 봤을 경우에 이제 받았고 그리고 주가 수익별도 낮고 밸류에이션도 좋고 그리고 중국 증시를 대표하는 이런 대표적인 종목들은 디지털화, AI 그리고 클라우드형 소프트웨어 제공 서비스라든지 전기 자동차로 가고 또 실적들이 계속 좋아지니까 이제는 서서히 다시 또 매수가 좀 붙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그런데 지금 박상희 위원님 이제 점점 소위 말해서 그 이제 미국도 이제 경제 재개방 쪽으로 이제 가닥이 잡혀가잖아요. 네. 예.
뭐 백신 때문인지는 뭔지는 네. 몰라도 글쎄 이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뭐 뉴스 보다 보니까 또 뭐 재난지원금 얘기가 나오던데 그게 진정 정책 목표가 내수 활성화라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한데 그 뭐 표도 안 나는 뭐 돈 10만 원씩 뭐 재벌이나 진짜 돈 많이 아쉬운 사람이나 똑같이 10만 원 나눠주기보다 제발 그냥 그 12시고 뭐고 할 것 없이 그냥 제한만 풀면은 방역 그거 우리가 철저히 지금까지 해왔듯이 지켜가면서 아니 뭐 10시까지 안 돌아다니는 코로나가 10시 이후로 코로나균이 돌아다닙니까? 그거 해주는 게 소비 활성화는 알아서 될 건데 다들 못 놀아서 못 써서 안달인데 뭐 어쨌거나 제 얘기는 지금 모멘텀으로 봐서는 예. 글로벌리 이 코로나 충격에서 조금씩 이제 헤어난다고 한다면은 작년에는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중국이 경제적으로도 사실 덕보지 않았나요? 그렇죠. 예. 그런 관점으로 보신다면은 그리고 모멘텀 관점으로 본다면은 지금이 이제 중국 증시에 그러면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한번 해볼 거냐 이런 질문입니다. 저도 사실 중국 증시에 뭐 사실 좋게 봤고 사실은 또 가능성도 사실은 있다고 사실은 뭐또 네. 가장 못 올랐으니까요. 의외로 예. 의외로 의외로 보면 가장 못 올랐기 때문에 사실은 가야 되는 게 사실은 좀 맞는 부분들인데 항상 뭐 중국 증시라는 게 이 펀더멘탈로 가는 게 아니라 이 정책 변수에 따라서 워낙 또 좌지우지되는 부분들이고 또 지금 뭐 가뜩이나 뭐 테이퍼링 얘기한다 뭐 이런 거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또 뭐 조금은 이제 좀 리스크도 있는데 사실 제가 이제 중국을 보는데 사실 저도 이제 좋게 보곤 합니다. 근데 네. 결국 두 가지 리스크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미중 갈등 문제가 아직은 우리가 모른다는 거죠. 어떻게 전개가 될지. 그러니까 연말 1차 이제 무역 합의가 데드라인인데 지금 뭐 최근에 이제 서로 이제 전화도 하고 뭐 이제 뭘 맞춰가고 하는 것 같은데 아직 그 합의 조건을 이행했는지 안 했는지 저희가 파악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네, 물론 이제 나오는 얘기는 당초 뭐 17년 대비해서 2천억 더 사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미국산 제품을 아직 이행률이 뭐 최근에 나온 뉴스를 보게 되면 한 50% 6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이게 하반기에 진짜 그만큼 사줄 건지라는 부분 자체가 이제 어떻게 보면 미국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들이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코로나 문제를 가지고 만약 진짜 내년 2월 북경 올림픽 보이콧을 한다든지 미국이 이런 요리를 또 하면 사실 또 골치가 또 아파지는 부분들이 그래서 연말에 사실 그러한 리스크가 하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이 정책 리스크입니다. 뭐 앞서 정책 이제 리스크. 예, 그러니까 뭐 지금 뭐 규제 그 얘기도 사실은 좀 이제 하셨는데 이제 지난해 말에 사실은 중국 주식이 잘 나가 연초에 사실은 빠그라진 요인 자체가 사실은 뭐 마인 뭐 이런 사람들 이제 잡아놓고 뭐 잡아넣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이렇게 규제를 하고 예. 그 상장도 문제 못 시키고 하다 보니까 엔트그룹 이제 상장 좌절시키고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도 있었고 또 이제 긴축을 이제 또 서둘러서 사실은 또 이렇게 했고 이제 또 최근에 보면 이제 워낙 원자재 시장이 또 급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중국 원자재 시장에 대해서 정부가 강력하게 이제 뭐 규제에 또 들어가는 네. 뭐 하는 이러한 것들 자체가 자칫 이 정책이 과도하게 들어와서 경기 자체의 둔화를 너무 빠르게 그러니까 경기를 빨리 시키지 않을까라는 이제 우려 자체가 예. 사실은 좀 하나 남아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그게 자칫 또 테이퍼링이라는 부분하고 또 맞닿았을 때 사실 저희가 테이퍼링을 우려하는 이유 자체는 미국이 테이퍼링 때문에 뭐 그때 주식시장이 망가지고 하는 부분들이 아니고 오히려 테이퍼링을 하면서 그때 전체적인 이머징 시장 자체가 다 한때 안 좋았던 부분에서 그 중심에는 사실 중국이 있었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중국이 2010년, 11년 잘 나가다가 부양하다가 이제 한 단계 레벨 다운 되는 시기가 2013년이었습니다. 테이프 텐트럼 이후구나. 원절이죠. 고무려. 그 원자력 이게 약간은 좀 이제 변곡점이 왔을 당시에 사실 뭐 이제 좀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도 이제 나오기 시작할 때 이제 울고 싶던 차에 땀 맞은 거지. 싶은 사이에 이제 테이퍼링이 나오면서 그때 이머징 시장이 동반해서 사실은 약화된 그랬죠. 부분이죠. 그래서 이번에 테이퍼링 자체도 사실은 뭐 미국 경기 뭐 올해 좋으면 뭐 7% 8%까지도 나오는 이러한 성장에서 테이퍼링 조금 한다고 해서 사실 큰 문제는 사실은 안 되겠죠. 근데 이제 문제 자체는 이제 테이퍼링이 됐을 때 달러가 강세가 된다든지 금리가 올라든지 뭐 이렇게 됐을 때 중국 경기가 그것을 잘 그러니까 그걸 잘 감당해낼 수 있느냐. 감당해내느냐 이렇게 긴축이라는 부분 자체를 지금 과도하다는 표현보다 선제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게 맞물렸을 때 하반기에 그것을 좀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겠느냐.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저는 미중 문제라고 봅니다. 오케이. 그러면 그 부분은 조영찬 소장님께 여쭤봐야겠네요. 소장님. 요새 이제 별소리 다 나옵니다.
뭐 그동안에 쉬쉬하면서 뭐 감히 뭐 유튜브나 이런 데 올리면 막 삭제되고 이러디 이제 갑자기 막 우한 연구소에서 바이러스 나온 거 아니야? 이 소리가 막 나오고 파우치 네가 뭐 메일을 갖다가 가드라고 주고받았네 이런 게 막 미국 언론에서 보도가 됩니다. 주류 언론에서까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 뭐 강하게 이렇게 압박하는 소리도 나오고 레토릭은 험해요. 근데 우리 전문가 입장에서 우리 소장님 보시기에 이 친구들 진짜 싸웁니까? 아니면 쇼하는 겁니까? 근데 이준우 소장님하고 같이 대화를 하다 보면은 네. 흥분하다 보면은 음모론 쪽에 빠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서 너무 앞서 나갈 수도 없고 여기 맞춰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 음모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 때 시진핑을 가장 공격했던 날짜가 언제였나? 그러니까 2018년 6월 15일 시진핑 생일날 공격을 했습니다. 2018년 6월 15일 날 시진핑 생일날 그것도 골라서 무슨 조치가 있었죠? 그때 미국이 그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관세 보복을 1차로 시작했던 게 500억 달러에 대해서 25%를 관세를 부과하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맛이 가기 시작했거든요. 그게 6.15 황제 생신 때 선물로 준 거죠. 이번 6월 15일 트통이 그런 점에서는 또 그게 있어요. 센스가 있어요. 그래서 태기를 하는 거 보면. 그래서 이번 6월 15일 날 뭐가 줄까 미국에서. 그러니까 이거를 보기 위해서 6월 11일과 13일 날 런던에서 G7 플러스 3 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민주주의 국가 G7은 알겠는데 3는 누구예요? 호주, 한국, 인도. 그래서 다 민주주의 국가들 아닙니까? 플러스 10 D10 그룹이라는 거죠. 여기서 가장 이야기할 게 깨끗한 공급망. 그러니까 디지털 공급망을 만든다든지 그리고 미국이 이야기했던 백신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또 건넬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거와 관련해서 지금 음모론적으로 이런 이야기들이 흘리고 있기 때문에 생일 선물은 시 주석이 기대했던 그런 부분들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또 그거 지난 다음에 또 무슨 선물 주는가 또 생각해 봤더니 8월 달이면 가장 중요한 선물이 하나 있더라고요. 뭐죠? 잭슨홀 미팅. 예. 잭슨홀에서 모여서 그 G7이라든지 그 주요 중앙은행 총재들이 와서 테이퍼링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그때 정책 전환 이야기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때 이제 언지를 해줄 거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달러가 다시 또 강세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또 이런 것들을 봤을 경우에 이제 6월 말에서 7월 달 사이에 또 하나 악재가 있어야지 이 음모론 이야기가 되는데 그때는 무슨 이야기 있는 거니? 바이든이 3개월에 걸쳐서 미국의 공급망과 관련해서 중국과 관련된 부분들을 점검하라고 지시하고 그 한계 날짜가 6월 말이 되는데 이때 중국산 배터리라든지 중국산 그 반도체 그리고 히토리와 관련해서 어떻게 미국이 공급망을 새로 구축하느냐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 이야기되는 것이 깨끗한 그 반도체와 관련된 새로운 공급망을 꾸리자. 또 한 가지는 배터리와 관련해서 해외에서 만든 배터리나 전기 자동차에 대해서는 미국이 보조금을 주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서 생산된 배터리라든지 전기차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주는 이런 정책들이 7월 초에 이제 하나둘 발표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중국을 중심으로 한 블록과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서방 블록 간에 나눠지면서 소위 말해서 비용 푸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렇게 됐을 경우에 세계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새로운 패턴으로 주시장이 전환을 할 수 있는 큰 변화가 그때 있기 때문에 음모론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앞으로 주시장은 변동성이 무척 큰 장이 형성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야, 일단 우리 조영찬 소장님은 음모론이 발음이 제대로 되시는구나. 저는 자꾸 음모론이 돼가지고. 아유. 근데 저기 그 부분은 또 그렇게 믿어줘도 됩니까? 저기 조 소장님. 원래 중국은 그렇지 않았나요? 저 소위 말하는 저 주석 자리나 한 번 해먹고 물려주는 거 아니었습니까? 근데 두 번까지 해먹을 수 있었나? 본인이 지금 숙청한 사람이 200만 명이 넘습니다. 숙청한 사람이. 그러면 자기가 여기서 권력을 놓으면은 자기뿐만 아니라 현재 지수석을 중심으로 한 그 파벌들이 어떤 정치적 보복을 당할 수 모른다는 거죠. 절대
권력을 놓지는 않을 거로 보여지고요. 그거와 관련해서 이미 작업들이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시 주석 입장에서는 이번 7월 1일 공산당 그 100주년 행사 때까지는 주시장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 정책적인 호재들을 계속 발표할 가능성이 크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 그렇게 보면은 지금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중국이 새로운 공급망을 꾸리는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에도 상당한 호재가 되는데 아까 조금 전에 앞 시간에서 우리나라 자동차 현대 자동차라든지 배터리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현대 자동차가 중국식의 제네시스가 성공하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좀 비관적으로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에서는 제네시스를 탈 정도의 부자라면은 절대적으로 기사를 고용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제네시스를 타면은 앞에서 모든 게 다 조작이 가능하고 360도 앉아서도 전부 다 볼 수가 있게 되고 그 아래서 핸드폰 충전이라든지 고개 까딱까딱하면서 앞 보면서 빵빵거리면서 핸드폰도 그냥 무선으로 이렇게 즐기고 그러는데 중국의 부자들이 뒤에서 앉아서 운전기사가 그 싸가지 없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앞에서 그렇게 행동을 했을 때 누가 그 차를 사주겠느냐는 거죠. 특히 뒤에 앉아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롱바디를 선호하는데 제네시스는 숏바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리를 핀다든지 옆에 그 아리따운 샤오제를 옆에 앉혀서 같이 가기에도 되게 불편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오히려 그 롱바디를 선호하기 때문에 아우디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새로 나온 아우디 A8인가요? 그거 같은 롱바디거든요. 네. 가격도 그 제네시스 같은 경우는 옵션 다 붙이면 1억 정도가 나오는데 이 차 같은 경우에도 1억 2천, 1억 1천이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차를 사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고 그래서 전기 자동차로 가야 되는데 전기 자동차와 관련해서는 조금 뒤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말씀하신 김에 이따 제가 또 까먹었거든요. 못 여쭤볼 거봐. 중국 전기 자동차 어디까지 올라왔습니까? 기술 수준이나 경쟁력이. 기술 수준을 보면 중국 전기 자동차와 관해서 중국에서는 현재 글로벌 자동차 부품 회사 중에서 탑 100위 안에 드는 기업이 7개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이라든지 미국, 독일 같은 경우는 20개 정도 수준이 되고 우리나라도 8개 정도가 되는데 네. 이미 기술력에서는 그 내연기관에서 따를 수 없다는 거죠. 이걸 중국 정부가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중국 정부가 한 방에 만회할 수 있는 카드가 뭐냐? 그게 바로 전기 자동차하고 스마트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중국 정부가 올인하고 있는데 내연기관들 같은 경우는 엔진이라든지 그리고 기아 박스라든지 이게 상당히 비싸고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완성차가 절대 이 부분들을 다른데 하청을 맞추지 않거든요. 예. 근데 전기 자동차도 가장 그 가격의 50%를 차지하는 게 배터리 그리고 모터 그리고 전장 부품 아닙니까? 네. 이 부분에서는 중국 제품들이 세계를 석권하고 있다는 거죠. CATL 같은 경우는 배터리에서 1위고요. 그리고 BYD 같은 경우는 전기자동차 만드는 회사지만 실제적으로 배터리 회사로서는 4위 정도 된다는 거죠. 소장님, 예. 배터리. 배터리? 예. 제가 그 교육을 그 일본에서 배웠던 그 아니 교수들 뭐 밑에서 배워가지고요. 일본이 아니고 우리 세대는 다 배터리죠. 배터리죠. 예. 로켓 배터리부터 배터리입니다. 해가지고. 예. 예.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배터리입니다. 배터리. 예. 예.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중국 정부가 이거와 관련해서 이제 스마트화도 진전시키는데 스마트화 관련해서 전장 제품의 그 고급화를 진행하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그 회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네. 드론을 만드는 DJI 같은 회사들이 그 대표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화웨이 같은 경우에도 현재 스마트폰 회사에서 이 회사로 진화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 이뿐만 아니라 샤오미나 알리바바도 여기에 지금 뛰어들고 있고요. 바이두까지 뛰어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전기 자동차와 관련해서는 중국이 세계 시장을 석권하고 또 가격도 가장 싸게 상산할 수 있는 나라 될 수가 있고 또 이거와 관련해서 국제 표준을 갖기 위해서 중국 정부가 무단히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 입장에서는 앞으로 이 시장을 누구나 똑같은 입장에서 경쟁하는 입장에서 누가 많은 시장을 주고 보조금을 주고 그리고 여러 기업들의 그 정책적인 공조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디지털 회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다 옷을 베낀 거 아니에요? 그거와 관련된 기술을 중국 기업들이 모두 공유를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그 상관하게 이렇게 달려붙어도 돌파하기 힘들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미국에서도 배터리 그리고 전기 자동차와 관련해서는
다른 공급망을 구축하자는 거죠. 이 판에 우리도 지금 끼어들고 있기 때문에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서방 세계에서는 우리도 이제 어느 정도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기반으로 앞으로 한두 개 더 지나갈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내년까지 전기 자동차 현재 아이오닉 5가 나오긴 했지만 앞으로도 11개가 내년까지 더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력은 2, 3년 뒤에 그리고 우리 전고체 배터리가 나오는 2025년 전후까지는 누구도 어떤 기업이 이 시장을 장악할지는 아직 모르는 상황이고 좀 더 우리가 상용화라든지 그리고 공정 기술에서 앞서 있기 때문에 우리도 희망이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PD님이 올려주셨구나. 미 5월 실업률 5.8% 예상치보다 좋고 비농업 난파업은 55만 9천 명 증가. 시장 예상치는 67만 1천 명. 나스닥 소물이 많이 오르네요. 화면에 보니까. 나스닥 선물이 지금 이게 위원님 딱 보시기에 이거는 좋은 고용지표 호조라고 쓰시겠어요? 그냥 뭐 예상에 못 미쳐라고 쓰시겠어요? 실업률은 낮아졌고 적정하다고 표현해요. 적정하다. 예, 그러니까 연준의 어떤 스탠스를 자극하지 않는 그래도 고용 시장은 회복되고 있는 뭐 어떻게 보면은 제일 좋은 쪽에서의 수치가 나왔다고 봐야 되겠죠. 야, 참 절묘한 진짜 절묘한 숫자가 나왔네. 예,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되면 뭐 다음 주에 이제 물가 지표가 있긴 하지만 연준 스탠스가 결국은 옳았다라는 이제 결론을 사실은 저희가 먼저 좀 물가라는 부분을 제해놓고 보면 그러한 부분이 이제 있을 수 있고 이제 그렇게 되면 뭐 모르겠습니다. 달러 같은 경우는 결국 또 약세 흐름 자체가 사실은 더 지속이 된다라고 보면 전체적으로 뭐 주식시장에는 사실 나쁜 그림은 사실 안 나오겠죠. 네. 근데 물론 세부 지표를 봐야 거지만 뭐 임금이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이 진짜 올랐는지 안 올랐는지 이러한 부분은 조금 체크할 세부 조금 더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건 아무래도 그건 이제 물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지표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 헤드라인만 찍힌 걸 보게 되면 사실 절묘했다라고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이것도 참 골디락스네, 그죠? 예. 주식시장 입장에서 골디락스죠. 보자, 정보 우리 연합인포에서 올려. 흐름 끊지 마세요. 흐름 좀 끊지 마라 앵커야. 아, 저보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배터리 글쎄 뭐 그걸 갖다 이렇게 끊지 마라 앵커야 정도 하실 사안은 아닌 것 같은데 그 정도는 이렇게 웃으면서 들어주셔야 되는데. 자, 그러면은 저기 박 의원님한테 그거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중국 얘기를 할 때는 항상 이렇게 좀 뭐랄까요, 양면성을 갖습니다. 그렇죠. 그 엄청난 포텐셜과 절대 척질 수 없는 그 그렇죠. 어떤 시장으로서의 그리고 적이 되면 뭔가 불편할 것 같고 나중에 한 칼 맞을 것 같은. 그래서 좋게 얘기해야 되는 부분과 또 늘 안고 가는 어떤 고질적인 구조적인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만 이제 중국 관련해서 이제 비관적으로 아니면 중국 시장이 조금 불안해 보이면 늘 나오는 얘기가 뭐 빚 문제 아닙니까? 부채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 뭐 부동산도 뭐 엄청나게 오르고 저도 이제 우리 과거에 다 겪었던 거지 다 겪을 테고 또 돈 좋아하는 중국 사람들 돈이라 하면 뭐 뭔지 다 알 거고 뭐 2030년까지는 탄소 그때까지는 맥시로 뽑아도 된다며요. 그때부터 줄이면 된다니까. 아직도 한 8, 9년은 뭐 빵빵 막 서풍만 불면 우린 죽었다 봐야 되고 먼지 엄청난 거 올 거고 요즘 먼지 심한 날은 먼지가 아니고 잉크색 입디다. 그래. 뭐 어떤 게 날라오는지. 그 부분 괜찮을까요, 박 의원님? 소위 말하는 그 중국의 회색 코뿔소. 이제는 한동안은 그거 뭐 그렇게 크게 부각되지 않을까요, 시장에서? 다시 부각이 되겠죠. 이제 그러한 것들이 근데 이제 주변 여건이라는 게 이제 대외적인 어떤 그 정책 또는 이제 가격 변수의 변화가 사실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시진핑 국가주석이 들어오면서 가장 역점적으로 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부채를 줄이자고 한 게 사실은 이제 가장 큰 요인데 그게 여하튼 코로나19 때문에 다시 원점으로 갔다라는 부분에서는 사실은 중국이 고민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때 아까도 뭐 테이퍼링 얘기를 잠깐 뭐 13년도 얘기를 들었지만 이제 달러 그래서 진짜 미국이 정책 기조를 확 바꿔서 달러가 진짜 강세가 된다.
그러면 이제 다 금리가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지난 3월 달인가요?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서 사실 이머징 또 중국 시장도 전반적으로 불안했던 이유 자체 하나는 사실 그거하고도 연관된 부분들이 전 적지 않아 있을 거라고 보니까 항상 달러나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중국은 불안해질 수밖에 사실 없는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아직은 회색 코뿔소로 남았는데 이제 그거를 알기 때문에 중국은 여하튼 관리를 해나가겠죠. 이제 관리를 했고 아직은 관리 능력이 있다라고 사실은 저희가 보기 그 때문에 부분에 또 의외로 대비도 잘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자기들도 알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부양의 강도도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좀 코로나19를 세게 했다가 올해 들어와서는 이제는 조금 이제 속도를 줄이자라면서 이렇게 뭐 지방 정부의 어떤 그 지방채 발행 규모 자체도 작년에 확 늘렸다가 올해는 사실 좀 줄이고 하는 이러한 조금은 그 관리를 하는 방법에 대해 중국 나름대로의 어떤 그 노하우랄까요?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게 부채 비율이 현재 GDP 대비 280%거든요. 일본이 1992년도에 버블이 터졌을 때가 230%뿐이 안 됐습니다. 이것보다 더하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중국 정부가 이걸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어떻게 관리하느냐? 된다. 그러니까 대출을 더 많이 해줘요. 그러면 부채 분자가 작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고요. 또 그러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디지털 위안으로 또 대출해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축통화로서의 역할을 해주게끔 중국 정부가 여러 가지 정책안들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뭐 현재 상황에서 중국이 정부가 갖고 있는 부채는 GDP의 30%도 안 돼요. 그리고 개인들이 갖고 있는 부채도 별로 안 되고 이게 다만 국유기업들을 중심으로 한 그 부채고 국유기업 중에서는 민영기업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활발한데 민영기업들 150만 개 정도는 현재 중국 정부가 당 그 지회를 설치해서 우리식으로 해서 노조위원회가 설치가 돼 있어가지고요. 이거와 관련해서 이미 경영권은 다 가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부채 자체가 더 커질 수도 없고 그리고 더 커지지 않게 할 수도 있는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으로 그 시집 국가 주석이 상기 임기가 끝날 때까지 앞으로 한 7년 정도는 그렇게 큰 그 부채 문제 가지고 억누르지는 못할 거로 보여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말씀 난 김에 그거는 뭐예요? 최근에 또 산하 제한 완화 정책 이제 뭐 세 자녀 출산? 네, 맞습니다. 왜 요새는 또 너무 안 나서 탈인가요? 애를? 그게 아니라 중국의 작년에 그 인구 조사를 한 거를 3번이나 연기시켰다가 5월 초에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중국 인구가 14억 1천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조사를 해보니까 65세 이상이면 고령화라고 이야기하면서 고령화 사회 지표로 보는데 이게 7.5%인데 중국이 13.5% 정도 된다는 거죠. 인구 뭐가요? 그 65세 이상 65세 인구가 이상이 예. 그래서 1억 9천만 명 정도가 65세 인구인데 이렇게 되면은 상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제조업 공장으로서의 기능이 떨어지고 그렇다면은 젊은 층들이 부양 인구를 부양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소비는 더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러면 중국이 이야기했던 중국의 꿈 그리고 이런 소비를 중심으로 한 성장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제 애를 더 낳게 이제 산하 제한을 폐지한 거죠. 3명이랑 했다는 것은 이제 문제는 중국 정부가 보는 통계 지표에 보면 인구의 매년 신생아 수를 보면은 1,200만 명이 태어나야 되는데 중국 정부에서 인구 통계도 지금 보정을 받는다고 각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수치에서 실제 내용들을 보면 800에서 900만 명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됐으면은 한 가정이 출산율을 보면은 0.78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평균적으로 애 하나도 안 낳는구나. 예, 하나도 안 낳는다는 거죠. 그래서 세자녀 정책이 발표되고 나서 SNS를 저도 이제 이런 프로들 보면은 프로보다는 SNS가 더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SNS 보는데 딱 보니까 눈에 띄는 게 돈이 있어서 애를 낳지. 그리고 3명커녕 2명 날 수도 없다. 그리고 1명이면 충분하다. 낳는다고 해도 어떻게 키울 거냐. 뭐 이런 얘기들이 쭉 뜨더라고요. 우리하고 똑같은 고민이네. 그래서 신화사가 하도 그래가지고 조사를 했어요. 그나마 그 정책 나팔수라고 하는 신화사인데 여기서 보니까 세자녀 출산에 대해서 출산 계획을 갖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답변해 주세요 그랬더니 95%가 전혀 없습니다 하고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는 전혀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문제는 90년생 이후에 지금 가임기 여성 중에서 가장 활발하게 자식들 낳아야 될 사람들 보면은 아무래도 자유라든지 그리고 경력을 중시하기 때문에 더 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중국에서는
집값뿐만 아니라 돈 먹는 3대 기계 중에 이제 집값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면 교육비나 의료비 또 치솟는 물가에 따른 생활비가 상당히 크게 영향을 미치는데요. 중국에서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조사를 했더니 애 하나 키우는데 성인까지 양육비가 얼마 드느냐고 봤더니 무려 3억 4,800만 원이 나옵니다. 우리 돈으로. 예, 우리나라가 현재 그 서울에서 키우려 그러면 3억 원 정도가 들게 되고요. 성인까지. 미국에서는 아무래도 대학은 자기가 돈 벌어서 자기가 은행에서 대출 받아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데 미국 같은 경우가 17살까지 양육비가 얼마나 드는지 혹시 아십니까, 두 분? 뭐 한 2억 정도면 되나? 미국은? 비슷합니다. 그래요? 조금 더 쓰시죠. 한 2억 3, 4천? 2억 8천 100만 2억 원 8천? 정도.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보다도 더 많이 드는데 문제는 우리가 이제 미국이나 중국이나 한국이 미국보다 애 키우는데 돈이 더 든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소위 말해서 사립 교육을 한 가정에 하나 나니까 사립 교육을 받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7억 3천이 들어요. 우리보다도 2배 이상 든다는 거죠. 여기에 유아학원에서 영어 원어민 교육이 지금 붐을 불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연간 1,000만 원이 들게 되는데 엄청난 돈들이 들어가는 그러니까 중산층이 둘 셋을 낳으면 파산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모든 정책이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으로 사회 시스템이 간다든지 출산과 관련된 그리고 양육과 관련된 그리고 결혼과 관련된 이런 사회 문화 경제적인 분야가 바뀌지 않고서는 중국도 이제 출산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도 그런 형국으로 가듯이 중국도 더 빨리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니 우리 작가님이 적어주셨던 질문 중에 이게 재밌네. 그러면은 박 의원님 보시기에 지금 조영자 소장님 설명도 듣고 보니 이게 그러면 우리 국내 출생용품 무슨 유아 관련주의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도 한번 넣어 주셨는데 이게 그냥 우리 그냥 논리의 비약인가요? 이래 되면 글쎄요, 뭐 금방 이렇게 돈이 많이 드는데 저희도 그렇지만 뭐 정부가 각종 보조금을 줘도 이제 출생률이 잘 안 오르는 이러한 상황에서 뭐 산하제한 풀어줬다고 해서 뭐 그러니까 출생률이 해야 되는데 다만 이제 한 자녀 뭐 이럴 경우 고가 제품은 많이 잘 팔리겠죠.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만약 그렇지 뭐 옛날에 이전에도 뭐 우리나라 우유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분유가 사실은 고가 제품이었기 때문에 뭐 그러한 부분에서 뭐 수혜를 좀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사실은 그거보다도 사실은 최근에 제가 이제 중국에 요새 흘러가는 것 중에 하나 제일 눈에 띄는 게 이 백신 접종률입니다. 중국이 그 백신 접종이 상당히 낮았습니다. 사실은 뭐 다른 나라에 많이 수출을 함에도 불구하고 백신 접종이 상당히 더뎠는데 뭐를 수출해요? 백신을? 예, 백신 그 시노팩 뭐 이런 백신을 많이 이제 뭐 칠레가 박 의원님 중국산 백신 맞으실래요? 아니요, 까지 이모지 이런 데 많이 혹시나 맞아야 되는 상황이면 맞으실 건가 싶어가 중국산 백신. 글쎄요, 뭐 그렇게 맞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하여튼간 뭐 어떻게 되면 뭐 맞을 수 있으면 맞아야 되는데 근데 5월 달부터 이 백신 접종이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 인구에서 뭐 1회 이상 맞은 사람도 있긴 하겠지만 6억 8천 명 정도 맞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아까 뭐 13억 얘기를 하시고 거의 절반이 맞았다는 얘기가 그러니까 5월 달 들어오면서 거의 접종 속도가 3배 이상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속도로 계속 가게 되면 한 7월 말 8월 되면 거의 100%가 나옵니다. 수치사상으로. 네. 그래서 이 백신 얘기를 드린 이유 자체는 뭐 그 효과 여부를 떠나서 지금 중국이 가장 고민 자체의 경기가 내수 경기가 생각만큼 잘 안 살아난다는 그 느낌이 있었는데 결국 이렇게 백신을 그 속도를 높이는 부분 자체는 결국 내수를 결국은 살리기 위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쪽에 여행도 하고 뭔가 이렇게 좀 활동을 좀 높여라라는 부분이면 뭐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수혜가 그러한 부분에서 뭐 지금 다른 나라도 뭐 다 이동 제한 때문에 소위 제가 요새 그 리포트에서 이게 비치주라고 얘기를 하는데 비치주. 그 부킹 엔터테인먼트, 그 크루즈, 에어라인, 호텔 뭐 이러한 것도 놀고 먹고 마시는 이러한 것들이 결국 하반기에 가장 중요한 어떤 뭐 지금도 많이 올랐죠. 오르긴 했지만 여하튼 그 부분의 어떤 업종들 자체가 성장세가 가장 클 거고 중국도 이제 그러한 것들이 동참을 한다라고 하면 뭐 수혜 자체가 뭐 4분기까지는 모르겠지만 3분기 정도까지는 상당 부분 저희가 그러한 혜택을 좀 볼 수는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요. 뭐 중국 얘기 혹시나 지금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두 분 다 또 미국도 살피시고 다 거실을 살피시니까 FOMC 얘기로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 중국 얘기해서 제가
오늘은 요 중국 관련해서 요거는 말씀하시고 싶으신 거 혹시 빠뜨리신 거 조 소장님. 뭐 중국 경제는 아무래도 그 하반기까지는 계속 좋고요. 그리고 중국 정부가 올림픽을 앞두고서 여러 가지 그 백신 접종도 상당히 높이고 있고요. 또 디지털 유엔화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책 호재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제 중국 증시에 대해서는 비관적인 생각은 조금 접으실 필요가 있을 거로 보여지고요. 또 현재 중국 경제 같은 경우에는 바로 여기서 외부적인 충격에 의해서 이렇게 무너지거나 그럴 상황은 아닙니다. 중국이란 공산당 체제 자체는 외부 충격이 상당히 강하고요. 또 내부적인 변혁에는 상당히 약한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올해는 중국 증시에 대해서 조금 낙관적인 상황을 갖고 또 중국인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하반기에는 한국 여행도 시작이 되기 때문에 항공이라든지 그 소비, 백화점, 오락 뭐 이런 쪽으로도 한국 증시에도 호재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너무 좀 주가가 좀 올라가고 그리고 나서 조정이 너무 길어진다고 해서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박 의원님께는 요거 제가 꼭 한번 여쭤보고 네. 싶었는데 요번에 왜 중국 당국에서 비트코인 채굴도 사용도 예. 금지시켰잖아요. 예. 유난히 이렇게 중국 정부에서 이렇게 암호 가상화폐에 이렇게 민감하게 나오는 뭐 이유가 있다고 보세요? 사실 저는 체제의 문제라고 봅니다. 체제의 문제.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이게 제 생각이 틀릴 수는 있긴 하지만 사실은 그 중국 정부가 많이 든 이러한 플랫폼 자체를 이제 규제하는 이러한 부분은 사실은 뭐 중국이 디지털 경제를 육성하고 뭐 그거로 가겠다라고 하면도 불구하고 왜 그러한 기업들을 규제하냐라는 부분은 그러한 것들이 자칫 체제의 위협 요인으로 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저는 그러한 부분에서는 사실은 어느 정도 관리를 해 나가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죠. 이 가상화폐라는 부분 그게 자체가 중국 공산당에서 컨트롤이 안 될 수 있는 영역이니까. 탈규제 부분이니까 이거는 들여다볼 수 없는 또 신용시장이 성립이 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너무 커지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용납을 할 수는 저는 없다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보탤게요. 5월 초에 중국에서 허피에서 그 범죄 조직을 단속을 했어요. 예. 근데 거기에 뜻하지 않게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그 금액들이 거래된 금액이 무려 1조 7천억 원 정도가 거기서 거래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깜짝 놀라서 중앙에 보고가 됐는데 중앙정부가 조사를 해봤더니 비트코인이 암호화폐다 보니까 흔적이 남기지 않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정적들이 주로 여기서 자금 세탁을 해가지고 그 정치 자금을 썼다. 그래서 중국 정부가 공산당 지도 체제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가상화폐에 대한 거래뿐만 아니라 체결을 아예 중지시키는 쪽으로 했고요. 이대로 놔뒀다가는 뭐 중국 정부가 볼 때도 디지털 화폐 발행을 앞두고 교환 매개 기능이 이쪽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뭐 아무래도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거래되는 게 페이팔이라든지 유니온페이 같은 경우에 이쪽에서 5,800만 그 가맹점에서 충분히 거래가 될 수도 있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투자 통화니까 가치 저장의 수단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디지털 화폐 걸림돌이 된다는 측면에서 중국 정부가 당분간 디지털 화폐 발행하는 과정에는 초기에는 상당히 억누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분 또 모처럼 나와주셨으니까 저 FMC가 이번에는 좀 아무래도 좀 중요한데 요 전후 회사 한번 저기 갖고 계신 어떤 시장 전략 한번 듣고 싶습니다. 요걸로 마무리하시죠. 박 의원님 먼저 한번 좀. 예, 뭐 오늘 다행스럽게 이제 고용 지표가 사실은 조금 시장이 우려도 좀 했었는데 뭘 우려했던 거죠? 너무 좋게 나오다. 네, 너무 좋게 나오는 거에 대해서 제일 우려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때 아무래도 연준의 스탠스 물가도 사실은 계속 조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들에서 결국 이제 연준이 좀 서둘러서 뭔가 시그널을 주지 않을까라는 이제 우려가 있었는데 이제 뭐 다음 주에 또 물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뭐 이것만 갖고 얘기해 드릴 수는 없긴 하지만 여하튼 그래도 연준이 가장 중요시 보는 고용 지표가 연준의 생각하고 거의 일치하다라는 부분에서 보면 연준이 서둘러서 이거를 바꿀 필요는 사실 없을 것 같고요. 또 저도 오늘도 뭐 어저께 그 뉴욕 연준 의장도 얘기를 했지만 고용 시장이 이렇게 빨리 가속적으로 회복되지 않는다라는 게 이제 연준의 시각인 것 같아요. 예. 네. 저도 사실은 이제 그 연준의 정책 이런 거 얘기할 때 얘기하시는 분들이 이게 거대한 항공모함하고 비슷하다. 조금만 돛답해 이게 빨리 이렇게 방향 전환하는 거 달리 뭐 이 항공모함은 있는데 여하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FOMC에서 사실은 좀 제가 지난 그 회의에서도 하나 좀 제일 꺼렸던 게 그 지난 회의를 하시면 지난 FOMC 4월 28일 예, 그때 이제 기자회견에서 이제 파월 의장 자체가 그
거부를 얘기했죠. 가상화폐 프로스라고. 프로스라는 얘기를 네. 이제 했다라는 부분에서 최근에 이제 여하튼 뭐 경기야 사실은 뭐 이렇게 뭐 회복을 하고 하는 부분들이지만 여하튼 지금 주택 가격도 그렇고 네. 특히 이제 뭐 주식 시장도 부족하지만 미국의 주택 가격이라는 게 우리나라도 문제이긴 하지만 미국도 그게 너무 올랐을 때 사실은 이제 자칫 우리가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었던 어떤 그러한 아픔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사실 고민을 하지 않을까라는 속에 생각을 합니다. 뭐 비트코인 시장도 사실은 뭐 그 4월 FOMC 이후로 결국 이제 곤두박질을 친 상황들이긴 한데 그런 식으로 이제 FOMC 회의에서 뭔가 그래도 약간 시장에 뭐 계속 안도만 줄 수는 없겠죠. 뭔가 이제 하나의 어떤 뭔가 예. 힌트를 줄 거로 보고 있고 이제 그렇긴 하지만 지금 여건상으로 봐서는 조금 뭐 시장 자체가 그렇게 흔들릴 상황은 FOMC 때문에 흔들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다만 제가 고민스러운 거는 요새 지표가 너무 좋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뭐 더 좋아질 거고 하는 것들 자체가 이게 너무 좋다라는 얘기 자체는 이제 조만간 이게 둔화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4분기에 사실은 주식시장 조정을 이제 좀 염두에 두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러한 것들이 사실은 시장이 요새 워낙 빠르다 보니까요. 네. 워낙 이게 뭐 유튜브라든지 이런 것도 공부하신 분도 많고 해서 생각보다는 그러한 조정이 조금 더 일찍 올 수도 있는 리스크는 분명히 있다라는 부분을 조금 하나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뭐 지표를 보니까 상당히 좀 호전됐던 이유 중에 하나 이제 물가 상승 압력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빠르지 않다는 거죠. 보면은 예전에는 제조업 중심의 경제다 보니까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상당히 높아졌는데 현재는 서비스업으로 지금 바뀌고 있고요. 이렇다 보니까 미국을 비롯해서 세계 각국들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노동조합이 임금 상승에 상당히 큰 역할을 했었는데 현재는 임금 구조가 계약직도 있고 여성도 들어오고 프리랜서도 있고 그러면서 다변화됐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진 않은데 다만 연준이 가장 크게 우려했던 부분들은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이 언제 일어날 거라는 거죠. 그거는 조금 전에도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6월 말에 미국이 반도체라든지 배터리 그리고 히토리와 관련해서 이거와 관련된 정책안들을 건의하면 바이든이 이거와 관련해서 정책안을 승인해 준다면은 앞으로 이런 그 공급망 자체의 새로운 편성과 관련돼서 새롭게 꾸며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 많은 변화가 초래하는데 대표적으로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가장 갖고 싶어 했던 것이 아이와라든지 소니의 그 워크맨이었거든요. 그 당시 가격으로 현재 15만 원, 20만 원 했는데 지금도 이런 워크맨과 같은 비슷한 종류 가격 같은 경우에도 10만 원대라는 거죠. 그게 중국이 있어서 가능했던 건데 네. 이제 이게 만약에 새로운 서방 블록만 자유민주주의 기술국가 블록만 이게 만들었을 경우에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상당히 세진다는 겁니다. 네. 이거와 관련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산업구조 변화가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끼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해서도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8월 달에 있는 잭슨홀 미팅에서 이 문제들이 거론이 될 거고 토론 이후에 앞으로 세계의 흐름이 크게 바뀌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